내년도 최대의 리스크 중에 하나, 과연 내년에 이제 상반기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뭐 관세가 가장 주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변수를 더 크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일단 관세에 대한 말씀 좀 한번 네. 들어볼까요?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꽃놀이 해입니다. 실제 뭐 다양한 기관에서 내년도는 선거해이기 때문에 네. 선거를 앞두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의 하락을 보면 관세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내년 4월이 되면 베이징에서 미중 간의 정상들이 만남, 이 모든 것들이 관세를 지금보다 좀 더 완화시키고 봉합적인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는 이제는 변수에서 상수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트럼프는 이 관세로 인해서 지난 1기와 달리 2기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전망과 예측이 전혀 틀렸죠. 그쵸.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보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의 전망이었는데 지금 보복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다라고 다 할 정도로 깨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트럼프 정부한테는 관세가 꽃놀이패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지지율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관세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오히려 내년도 투자 전략을 짤 때는 관세는 이제는 상수다라는 전략으로 어느 정도 가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게 상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저희가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지표를 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은 지가 거진 4년이 넘어갑니다. 네. 즉, 결과적으로 보면 전후가 어찌 됐던 네. 연준이 결국에는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시장은 기대하고 있죠. 새로운 의장이 지명될 것이다. 네.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할 것이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인하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듀얼 먼데이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놓고 봤을 때 네. 쉽사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내년도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연준의 향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시장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서 연준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친시장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기대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예전만큼 녹록지 않죠. 그렇죠. 네. 국장이 훨씬 좋고요. 맞습니다. 특히 빅테크 안에서의 옥과 석을 가리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요, AI 거품론이 네. 깔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계속해서 거품론은 불거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대의 리스크 중에 하나, 과연 AI 거품론이 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언제 터질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간헐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이런 지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년 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자, IT 버블 때의 특징이 AI 버블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깨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었냐면 기업들의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도 빅테크들의 매출액이 꺾이면 그때가 AI 버블이 터진다라고 본다면 실제 AI 버블의 터짐을 우리는 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마진입니다. 마진. 네, 영업이익률이 꺾이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데요. 따라서 최근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등등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주가가 요동쳤었죠. 네. 외형적인 성장, 즉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의 마진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나타내는지가 앞으로 AI 버블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미국 연준에 대한 향방, 또한 AI 거품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AI 테크, 즉 이 빅테크들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견고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관세 그리고 두 번째는 AI 버블론.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댓글창에서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양양님께서 이 관세 대법원 판결 여부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은 대법원에서 무효화한다 하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행정명령으로 네. 또 다른 관세에 버금갈 만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라는 것은 1월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청자분 잘 의견을 주셨지만 대법원에서 만약에 네. 이 판결을 되짚은다면 저는 뭐
주요 IB들은 주가에 있는 호재, 채권은 잘 모르겠다라는 네.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가에서도 오히려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죠?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관세라는 큰 효과를 봤던 채널이 무효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압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확실성을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효화가 된다면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호재, 중장기적으로는 네. 보다 더 뇌관으로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관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대응을 하고 타코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살짝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도 결국에는 오른다 이런 법칙을 어느 정도 또 학습을 할 수 있었잖아요. 체리 랭커가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올해 해방의 날이었죠. 4월 1일. 그때가 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 더 복귀해 보면요. 사후적으로 보면 그때가 저점이었죠. 네. 하지만 그때가 저점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유동성 국면과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내년에도 유동성이 늘어나는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지 또한 골드락스처럼 경기가 좋아지는지 이 3박자가 모두 동일하게 작동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때문에 조정받았다면 그때가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앞에 전제 조건 3개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저희가 뭐 GDP라든지 지난번에 FOMC 의사록 이후에 또 함께 발표됐던 뭐 SAP 보고서라든지를 봤을 때는 연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내년도 골디락스를 좀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내년도 골디락스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일단 골드락스를 논하기 전에 연준 특히 미국의 연준이요. 경제 전망을 할 때 네. 이번 12월 FOMC에서의 경제지표 요약, SAP를 말씀 주셨지만 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성장률을 올렸는데요. 내년, 내후년 2028년까지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올림의 근거 중에 하나가 AI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즉 미국이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하지만 네. 12월 FOMC가 처음으로 미국 연준의 경제 전망 모형에 AI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연준 자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좋게 본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의 키는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인플레이션은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효과가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은 들어올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한편 있는 반면 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들이 있죠. 주택가격 등등. 시차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최근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지표를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네. 관세에 대한 시차를 놓고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팽팽하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디락스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미국이 성장 모멘텀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또 다른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도 뭐 계속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트럼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내년에는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JP님께서 골드만은 좋게 보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관세가 나와도 기존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굴맨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관세 깎아준다고 좀 피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창 참고해서 저희 투표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년에 뭐 금리 인하가 얼마나 많이 있을진 몰라도 인하 국면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뭐가 좀 있을까요? 네,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요. 사실 인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기대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연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내년에 한 차례 인하하겠다. 근데 금융시장은 좀 더 과하게 한 차례가 무슨 두 차례 그쵸. 아니면 세 차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성장 산업은 여전히 우주로 간다 아니면 바이오가 될 수 있다. 다양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가 여전히 부각받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실제 인하를 행하는 주체가 내년도 한 차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장이 과한 기대였다면 지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섹터, 즉 바이오라
성장 산업은 오히려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기대 대비로는 많이 안 맞습니다. 내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변수의 향방은요, 기대와 실제 사이의 괴리인데 그렇죠. 연준은 계속해서 한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도표를 통해서 표방하고 있지만 시장은 좀 더 과한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생각하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죠. 새로운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임명할 것이다. 그는 친시장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인하를 훨씬 더 많이 할 것이다. 지금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한 번 인하한다고 하지만 실제 수장이 바뀌면 여러 번 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근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시장도 아니고 연준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의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다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이오라든지 로봇, 우주 같은 이런 성장 산업이 오히려 주춤할 수 있고요. 다만 그 이면에서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차례 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형성된다면 네. 오히려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우주 로봇 산업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주신 뭐 바이오, 로봇, 우주 같은 성장 섹터들은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 정도의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내년에 더 좋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인하가 정말 연준이 점도표에서 얘기해줬던 대로 한 차례 정도라면 어떤 섹터가 제일 좀 그래도 선방을 해줄까요? 사실 금리가 인하하는 것이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반영된다. 네. 더구나 유동성에 대한 효과가 결여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보수적으로 가죠. 뭐 유틸리티를 좀 더 보수적으로 채워넣으시죠. 이런 것들은 실상으로 보면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또 이제 눈을 돌려서 원자재 쪽으로도 투자를 좀 네. 해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좀 많이 눌렸던 암호화폐를 봐야 되나? 막 이렇게 다른 자산군으로 눈을 돌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 은이 어제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올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증시보다도 더 좋았던 게 올해 또 금은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금은의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찍은 건지, 아니면 네. 내년에도 다시 좀 바닥을 딛고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금을 사야 된다고 주장한 지가 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좀 일찍 뺄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를 드리고 네. 있어요.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빛나도록. 어. 즉 금에 의해서 빛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 네. 그것의 근간에는요. 인플레이션과 달러 패권에 대한 흔들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금은 여전히 매력 있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올해를 복귀해 봤을 때 금이 뜨거웠지만 더 뜨거웠던 것은 은이었다. 네. 네. 금, 은, 구리 이 원자재 랠리가 트럼프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네. 하지만 금과 은은요 상대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흔히 금은 레이시오라는 것인데요. 역사적 평균으로 보면요. 금 가격이 은 가격보다 평균 50배, 네. 많게는 100배 정도 높은 레인지 범위에 있습니다. 평균은 68배고요. 50배에서 100배 사이에서 금은 레이시오가 50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훨씬 더 큰 것이고요. 그렇죠. 네. 금은 레이시오가 100배가 훨씬 넘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은 좀 비싸졌다. 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그럼 다시 금을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 글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네. 네. 과거에 보면 50배에서 100배 사이의 이 밴드에서 금은 레이시오는 움직였다. 근데 지금은 평균보다 밑단에 있는 50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금, 네. 댓글창에서도 은이 이만큼 올랐으면 금은 아직 저가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원자재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일지 내년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에서 금은 좀 더 논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죠? 금을 원자재로 취급하기보다는요. 네. 은은 똑같은 귀금속이지만 경기에 대한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뭐 닥터 쿠페처럼 구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은에 대한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금은요. 안전자산이자 위험자산이자 원자재이자 초월자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자산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의 이 큰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금만한 것이 없다. 내년에도 금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하나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금 ETF vs 금은 구리 중에 이 채광업체 ETF 등 어느 것을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이 높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채굴하는 업체들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금 ETF를 사는 게 좋을지 뭐가 더 수익률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오늘의 전망이 내일의 전망과 또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금 ETF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달러 패권은 가면 갈수록 흔들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둘 다 사시죠? 뭐 이런 얘기도 댓글창에서 있기는 한데요. 어떤 우리가 한정된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또 늘 투자자분들의 가장 주된 고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봤고, 이런 가운데 또 혼자 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인데 내년에는 암호화폐 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가 올해 4월달에 하나증권에서 7년 만에 복귀했는데요. 네. 바로 직전에 스타트업이 암호화폐를 다뤘던 크립토를 다뤘던 스타트업이에요. 네. 그래서 크립토는 뭐 물론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재 가치가 없죠. 따라서 크립토 투자는 기술적 투자밖에 지금 현재 설명력이 뛰어난 매매 투자 전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디지털 자산의 가장 원년이라고 저희가 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니어스 액트, 올해 7월 달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법안 때문입니다. 자, 이 법안은요, 내년에 꽃을 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했던 이 암호화폐, 정말 크립토의 하방 압력이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더 무르익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어떤 자산이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입니다. 얼마나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논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네. 거.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근간에는 이더리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본다고 본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좀 더 밸류어블한 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니어스 액트가 올해 7월에 이제 통과가 된 게 상당히 중요한 또 분기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도 이더리움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주장하는 가장 근간에는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고 네. 그것이 실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가장 큰 변화는요, 미국 단기금리 하락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의 밸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달러 아니면 미국 국채를 그만큼 가치로 저장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미국 단기채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의 단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단기 금리가 낮아진다. 그것은 금리 인하 효과랑 버금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요, 단기 금리를 낮추고 그것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차세대 체인으로서 또 다른 리플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제3세대 체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달러 기반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측면에서 리플도 유망 하나 단기 근시안적으로 투자 시기를 좀 좁혀본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코인 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우리 상장사 중에서 비트마인이라는 또 탐리가 의사장을 갖고 있는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상품에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최근에도 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좀 더 오리엔트되어 있는 비트마인 아니면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거의 근간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합법화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FOMC에서도 계속해서 이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증시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양극화는 흔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는 사람이 계속 간다. 네. 주도주가 계속해서 증시를 이끈다. 전형적인 양극화이거든요. 소비에서도 또 K자형 양극화가 맞습니다.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가 상품 잘 팔리고 저가 상품 안 팔리기 때문에 다양한 유통업체들 안에서의 옷가석이 가리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요. 좀 큰 의미에서 보죠. K자형 회복, 네. 양극화 이것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경제 주체는 정부입니다.
더구나 2026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K자형 양극화가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요. 실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어쨌든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계좌가 7월부터 워킹하거든요. 네.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재정과 돈을 많이 풀 것이다. 저는 K자형 양극화는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 앞두고 돈을 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이 K자형 양극화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느덧 좀 위원님과 슬슬 네. 마무리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그러니까 30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내년도 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총정리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흔히 최근에 밀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밀사, 밀사요. 밀리면 사라. 사라. 네. 밀사를 주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하세요. 그래서 미리사,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스파이 같은 지수를 사라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뭘 사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주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주사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주도주라고 한다면 AI 관련주 맞습니다. 일까요? 네, AI 빅테크가 밸류체인,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냐, 구글 밸류체인이냐 네.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AI라는 게 가장 키가 있다. 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내년에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밀리면 사라. 사고 싶으면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밀사, 여주사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딱 기억하고 내년을 또 바라보셔도 충분히 또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